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뒤집는 검찰의 수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영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신당역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에 가해자 위치 추적도 허용해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도록 할 방침입니다. 12년 만에 9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고 치명률도 0.11%로 낮아진 만큼 6개월 뒤 팬데믹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상회복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머물던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와 영남 해안가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순찰 근무 중 숨진 신당역 여성 영문을 추모하는 글입니다. 300번의 스토킹에 결국 살인까지 한 전 동료는 법정을 나서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죄송할 뿐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윤 대통령 지시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거겠죠. 신당역 사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 20여 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성남FC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자료 좀 확보하셨어요? 의미 있는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축구단 후원금과 관련한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입니다. 검찰은 후원금 의혹 파악을 위해 성남FC와 성남시청, 두산건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소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해준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산그룹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여 원이 용도 변경을 위한 뇌물 공여 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2009년부터 알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에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해외 출장 땐 골프도 함께 치는 등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구체적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함께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 참석했고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까지 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시장 시절 6차례, 경기도지사 시절을 포함하면 10차례에 걸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부지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처럼 전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신임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총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석이던 총장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같은 전 정권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이 총장은 스토킹범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수사 등을 1호 지시로 내렸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해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도 이 총장의 과제로 꼽힙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도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곳은 2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정 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냐는 질문에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일 때부터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쳐 현재 민주당까지 늘 함께하는 최측근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성남FC 창단부터 운용에 관여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쉽지 않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관돼 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쉽게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굉장히 의미가 크군요. 네. 검찰이 사건 송치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 대표와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추가로 나온 입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요즘 꽤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민생 등에 집중하면서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최근에는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주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남 FC와 관련해서 언급됐던 다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후원과 네. 관련해서. 근데 이 기업들은 소식이 없어요. 네, 빠졌죠.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성남 FC에 후원금을 제공한 이 뒤에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분당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이 민원, 일종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해결됐거든요. 네. 때문에 검찰은 후원과 특혜 연결고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기업 가운데 현대백화점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후원 금액도 적었고 후원 이후에도 민원이 반려되는 등 대가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성남 FC 의혹은 분당경찰서가 작년에 그러니까 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네. 검사들이 계속해서 보안 수사를 하자고 했는데 안 됐던 바로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쌍방울 그룹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과 이 연관성을 조사하면서 합동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새롭게 위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내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아들도 그렇죠. 본인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결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뉴스 추적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해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미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그래서 이건 판사의 자비가 피해자를 죽인 사건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죠. 오늘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왼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경찰들 팔에 이끌려 나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시간 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과거 본인의 계정을 사용해 서울교통공사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3년 가까이 370여 차례 만나거나 합의를 요구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가해자는 경찰 체포로 이미 직장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내부 전산망 접속이 가능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엔 이런 허점들이 있었던 거죠. 숨진 영무원의 동료들이 신당역 앞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놓인 책상 위에 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숨진 영무원의 동료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엔 이미 많은 꽃들이 쌓였지만 하얀 꽃송이를 포개는 추모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의 공간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두고 간 조화가 빈틈없이 가득 차 있고 벽면에는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애도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제 20대로서 이제 여자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 편히 쉬라고. 딸을 가진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제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 현장을 비공개 방문한 데 이어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는 피해자의 임시 빈소가 마련돼 회사 동료들과 친지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미진해서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됐는데 국회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도 여가부의 존폐를 아직 결정짓지 않았죠. 여가부를 폐지한다니 여가부는 손을 놓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 여가부가 할 일은 아무도 맡지 않는 그야말로 공백 상태였을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는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여성가족부의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재판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민주당안과 정부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회 여가위는 법안 심사를 미루다 이번 비극이 있고서야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여가부의 존폐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장관님의 앞으로의 역할은 여가부의 폐지에 있습니까? 앞으로의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들의 기능 강화에 있습니까? 지금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여야는 오는 20일 여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죠. 사회부 강재묵 기자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현장에 홀로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 어떤 점을 보완한다고 하는 겁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네. 이 규정으로 사건 초기 단계, 수사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서입니다. 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그러니까 선고 전날 벌어진 일입니다.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대책에도 언급됐겠지만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 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겠다는 건데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포함해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한테 뭐 위치 추적 시계인가요? 뭐 그런 걸 채우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300차례 넘게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한 건데, 근데 왜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어졌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가해 남성은 다음 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해 남성이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3년간 300회가 넘는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감시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를 먼저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과거 연인 사이 혹은 평소 알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실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고소나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도 전자발찌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네.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쯤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 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가슴 아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그 사건 발생을 3일 앞두고 이제 평소 가족과의 오해로 연락이 소원하던 중에 1년 만에 화해를 나눈 대화가 유가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취재진에 공개된 건데요. 네. 이 유가족 측은 편지 한매 분량의 글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이 취재진에게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근무를 혼자 서다가 지금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측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바로 이제 사업소마다 보낸 공문이 구설에 오른 건데요. 네. 이 해당 공문에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긴급 공지사항이다. 총리 지시사항이니 16일 오전 10시까지 재발 방지 대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놀람이 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제 대책을 너무나도 서둘러 내놓으라 다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10시까지 내라 그러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은 2인 삼각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먼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이상훈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20대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이면 이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은 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게 막는 게 민주당의 의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격에 걸맞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심사에서 따질 건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백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주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용산 영빈관 신축에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빈관을 지금 878억이면은 수재민 10,000명한테 10,000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사를 하거나 관광 명소가 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려면 시민이 불편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국격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단 건데 민주당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하면서 영빈관 신축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우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왔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달 만에 20%대를 드디어 벗어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를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33%였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는데 7주 만에 약 2달 만이죠. 다시 30%대를 회복한 겁니다.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이유가 뭘까요? 이 눈여겨볼 만한 게 이 평가를 내린 이유입니다. 네. 지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인사를 꼽은 응답이 22%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11%,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지난번에 없었던 재난 대응을 잘했다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인적 개편 그리고 태풍 흰남노 대응을 좋게 평가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 시장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네, 차기 여야 지도자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건데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41%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순이었습니다. 이 2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고 한동훈 장관이 뒤를 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순위가 바뀐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곧 원내대표 선출하죠.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가 박수를 받았다고요? 네, 먼저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대표님께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좀 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받고 아름답게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승리 직후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만 해도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윤핵관 실세다라는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첫 과제로 맞닥뜨린 이 검수완박 전국에서 여당과 야당과 합의를 냈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권성동 원내대표 지인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 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이 당내 내용을 촉발할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로 전환할 때만 해도 원내대표직은 그래도 유지하는가 그랬었죠. 싶었는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지고 다시 정진석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의를 표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정말 악연이 질기고 질깁니다. 오늘도 설전을 주고받았던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당은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곧바로 SNS에 말은 바로 하자.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을 집단 린치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내일이 새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이죠. 추대로에 나오는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어제 이용호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만큼 만장일치 추대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주 의원은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아직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식으로 주호영 의원을 간접 지원하면 이게 사실상 간접 추대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은 2번 하게 되는 거네요. 방금 들은 소식이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날짜가 나왔다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이틀 뒤죠. 18일에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결국 두 번째 윤리위가 되는 건데요.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보다 높은 징계죠.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돼서 탈당 권유나 제명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우정원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장은 재임 시절 자신의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사건 수사 초기. 시장으로 재직하며 측근을 통해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은 전 시장이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성남시 사업을 따게 해달라는 것과 특정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을 받아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 전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청탁을 했던 경찰관에게 징역 4년, 그 청탁을 들어주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0대 남성이 한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는데 물에 빠질 그 당시 바로 옆에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 남성을 구조한 뒤 지인을 자처한 다른 남성에게 신병을 넘겨주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를 잇는 천호대교입니다. 오늘 낮 2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8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했고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경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의 사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 0시 10분쯤 천호대교에서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찰차 2대와 소방당국이 즉각 출동해 난간을 붙잡고 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지인을 자처한 다른 남성이 나타나 A씨를 데려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은 수미터 떨어져 두 사람이 가는 걸 지켜봤는데 갑자기 A씨가 재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급하게 구조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성은 수색 36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리 위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옮겨 A씨의 신병을 넘겨줬거나 경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측은 출동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며 초동 조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의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등을 외치며 예정대로 오늘 6년 만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고 그래서일까요? 파업 참여율 역시 매우 저조했습니다. 시중은행 참가율은 0.8%, 1%도 안 됐습니다. 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단결로 총파업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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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원 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총파업 이후 6년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을과 을의 갈등만 유발하는 임금 피크제 폐지하고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쟁취해내야 한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5.2% 인상과 주 4.5일제 시범 실시, 임금 피크제 개선 등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고물가의 경기도 안 좋은데 평균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은행원들이 집단 행동으로 불편을 주는 게 못마땅할 따름입니다. 시끄럽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40분 정도 좀 지각을 했어요. 총파업 결정 때부터 형성된 따가운 시선에 참가율은 9.4%에 그쳤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로 NH농협과 우리은행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저조한 파업 참여율로 은행의 영업점과 전산 시스템은 모두 정상 가동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오는 30일 2차 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은 통상 11월부터 4월 사이, 그러니까 겨울에 유행하죠. 하지만 지난 2년간 강력한 방역 통제로 독감에 대해 이른바 면역 공백이 발생하면서 독감 환자들이 유행 기준인 4.9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놀란 방역 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가을에 발령된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11월 말이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이라고도 봤죠. 동시에 희망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봄쯤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끝을 보이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망에 이어 우리 당국도 팬데믹 종식을 언급했습니다. 6개월 정도 뒤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감에 대비해서 질병청에서는 주의보를 내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앞으로 그런 질환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방역당국은 11월 말쯤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이 찾아오는 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치명률이 0.11%로 OECD 평균 0.79%보다 7배 넘게 낮아진 점을 긍정적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 명대에서 12만 명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도 1957명에서 414명으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언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코로나 대유행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현재 유일한 방역 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독감 유행 등을 감안해 내년 봄쯤 해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도 올해 안에 추진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머물던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제주와 영남 해안가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으로 본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계속 머무르던 태풍이 서서히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난마돌은 내일 모레 오키나와를 통과해 일본을 거친 뒤 다음 주 화요일 바다로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40m 정도의 세기로 현재 강으로 분류되는 태풍이지만 해수면 온도가 높은 바다를 지나면서 매우 강으로 위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주요 진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권은 다음 주 월요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태풍이 가장 근접할 영남 해안에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태풍의 진로인 만큼 아직 태풍의 진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서 이동 경로와 속도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감시가 필요한 상황. 제주도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흰남노의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근접해오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를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추모 행렬은 일반 공개 이틀째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건 다반사였죠. 영국 왕실이 1시간가량의 장례식 세부 절차를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2분간 묵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추모 행렬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타워브리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된 지 이틀째. 추모 대기 시간은 대략 10시간. 조문 행렬은 10km를 넘나듭니다. It's been like 3.5 hours now, and everyone is like really enjoying being in the queue.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영국 동부 샌드리엄 하우스를 찾아 추모객을 직접 만났습니다. 영국 왕실은 세부적인 장례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장례식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진 뒤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에 듭니다. 다시 여왕의 관은 왕실 가족이 따라가는 가운데 윈저 성내 성조지 교회로 운구된 후
비공개 예배를 거쳐 지난해 세상을 뜬 여왕의 남편 필립공 옆에 안치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범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정적수에 딱 1명 모자라거든요. 민주당으로부터 누구 덕에 국회에 들어왔냐며 압박까지 받았지만 조 의원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받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조정훈 의원님. 이제 법사위 생활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배우고요. 네. 바쁩니다. 네.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느낌입니다. 비록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그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18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 수요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제가 조연으로 출연한다고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진짜 죽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죽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이 쇼에 좀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캐스팅 연락이라던가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야, 네 이름 포스터에 넣어도 돼? 이런 연락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제가 반대한다 했더니 전화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자, 찾아와도 되냐, 술 한잔 하자 얘기하시고.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됐는지. 더불어시민당에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의원님께 쓴소리가 어렵게 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또 박범계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후배 잘 되라고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득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생각납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올해까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개선이 안 되면 독박 쓰실 겁니다. 전시의 정책을 요구할 겁니다. 돌고 돌아 공수처와 김건희 특검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슬픈 운명이십니다. 제가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무장지대가 뜨겁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지만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또 끄는 게 쉽지 않아 불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죠. 기존 방식으로는 소용이 없자 질식 소화포나 튜브를 만들어 차를 침수시키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 좀 잘 꺼질까요? 실험 현장에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금세 아랫부분부터 불길에 휩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불은 더 거세집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7분간 방치된 전기차의 배터리 온도는 110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포를 덮고 물을 뿌리자 20여 분 만에 90도까지 떨어지고 화염도 사라집니다. 그냥 소화기와 물을 뿌리는 것보다 질식 소화포를 이용하면 진압 시간을 줄이고 소방 인력 낭비도 막는 효과를 확인한 셈입니다. 전기차에 이제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들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또 저희가 통일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내년 초까지는 이번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난 상황. 주차칸 아래 미리 깔려있던 가로 6m, 세로 2.5m의 튜브가 점점 부풀어 위로 올라가고 그 안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를 물에 잠기게 해 배터리의 연쇄 폭발을 막는 겁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방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설비인 것 같습니다.
높이 60cm인 이 수조 튜브는 불에 타지 않는 특수 소재인데요. 설치까지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아 불길이 번지는 등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화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탈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칼과 도마 등 주방 가구가 멋진 악기가 돼 무려 25년간 장기 공연을 하고 있는 비언어극 난타. 사물놀이 리듬을 서양의 뮤지컬 형식에 접목한 이 공연을 보면 국적, 나이, 성별을 초월해 저절로 흥겨운 어깨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파트 이웃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아마 귓전을 난타하는 소음에 고통과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골자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겐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신축 아파트의 바닥 두께를 기존 210mm보다 더 두껍게 하면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줄 뿐 아니라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고 완공 후 방음 우수 기업으로 판단되면 분양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서 해결될 일이 맞을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바닥 두께는 최초 120mm에서 150, 180을 거쳐 현행 210mm에 이른 상태거든요. 여기서 또 좀 더 두껍게 한들 층간소음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들어질까에 대해선 제대로 된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걸 대책으로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층간소음 절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요?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으로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찾지 않는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이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과감히 시장을 개방해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 눈을 속이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더 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법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게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 못하나 안 하나 였습니다.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다지만 배추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배추가 금추가 되다 보니 김장을 하는 대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이 늘었겠죠. 때문에 포장김치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아예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곳까지 나왔죠. 게다가 농심, 팔도에 이어 오뚜기까지 라면 값을 인상하고 이러면서 라면에 김치나 먹자라는 말은 진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안병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600g도 되지 않는 알배기 배추 한 통에 6,780원 가격표가 붙은 걸 확인한 소비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배추가 요만한데 진짜 금치지 배추가 아닌 것 같아요.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34,240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한 달 전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올여름 잦은 폭우, 최근 덮친 태풍 영향 등으로 배추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싼 배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진열대에 상품이 없거나 품절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내놓기 무섭게 완판되고 있는데 포장김치 업체는 원가 상승 압박에 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까지는 배추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의 대표적 음식인 라면도 가격 인상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농심과 팔도에 이어 업계 2위인 오뚜기도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 올리기로 했고 삼양식품도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무려 1년간의 여정을 함께해온 오징어 게임팀이 마지막을 엠미상 6관왕으로 장식하며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만들다 치아까지 빠졌다는 황동혁 감독의 예를 보면 정말 그냥 되는 일은 없구나 싶기도 합니다.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최희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엠미상 6관왕의 주인공들이 빛나는 트로피를 들고 무대 위에 오릅니다.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쁨을 나눈 수상자들은 내일이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이라며 더 뜻깊어했습니다. 내일이면 공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너무 힘들고 사실 놀랍고 기쁘고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놓친 아쉬운 순간을 털어놨습니다. 작품상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막 이제 발표할 때 거기 S 발음이 나오길래 스퀴드 하는 줄 알았는데 석세션 해가지고 이제 아니구나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고요.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지기도 했다는 황 감독은 시즌2 예고와 함께 수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부담은 그냥 평생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고 가는 거라 여지껏 항상 부담이 있었고 부담은 때로는 큰 동력이 되기도 해서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로 불참한 이정재는 소감을 영상으로 대신하며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과 함께 만나고 또 사랑받고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와. 주연 배우, 감독, 그리고 스태프까지 모두 6관왕을 기록해 더 영광스러운 오징어 게임.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MBN과 외교부,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 콘서트가 잠시 뒤 9시부터 시작됩니다. 에일리, 효진 초이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에일리와 7살 소녀 릴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다소 어색했던 두 사람. 이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며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How are you so good at singing? Eat a lot of healthy food. 세대와 인종의 벽을 넘은 대화가 이뤄진 곳은 엔드 바이올런스 콘서트 현장입니다. 엔드 바이올런스는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이번 콘서트엔 에일리, 효진 초이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퀴즈도 풀어보고 토크도 하며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아동 폭력에 대한 관심 유도가 목적이며, 안무가 효진 초이는 피해 아동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각오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마땅한 이 현실이다. 격렬하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엔드 바이올런스 콘서트는 잠시 뒤 오후 9시부터 유튜브 코리아즈 채널을 통해 선공개되고 내일 낮 12시 10분 MBN에서 방영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8대0으로 꺾고 속 시원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첫 번째로 지명받은 특급 신인들이 맹활약하면서 한국 야구의 미래가 밝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이 일본을 완파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드래프트 순위에서도 인정받은 한국 야구의 미래들이었습니다. KT 이강철 감독과 에이스 고영표를 떠올리게 하는 잠수함 투구로 3회까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출발한 김정우는 드래프트 전체 10순위. 이어 올라온 2순위 윤영철의 투구는 롤모델인 류현진과 같은 정교한 제구력으로 삼진과 땅볼, 뜬공 등으로 일본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윤영철은 이번 대회 방어율 0점대로 명실상부 좌완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기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속 162km의 직구로 1순위답게 강렬하게 완승을 매듭지은 김서현과 타점으로 일본 마운드를 무너뜨린 김민석, 김범석까지. 야구계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된 한일전 연패를 끊어낸 특급 신인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추어 팀들과 붙어보면서 좋은 제목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는 일. 내일 새벽 대만전에서 승기를 잡으면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승하는 게 목표고 각오인데요. 내일 하여튼 대만전에 모든 전력 다 하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WNBA 출신의 키아나 스미스가 WKBL 신입선수 선발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행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 동포 선수 자격으로 1순위 지명을 받은 스미스.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더니 9월 중순에 접어든 오늘 서쪽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밀어올리는 덥고 습한 공기에 동풍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30도를 넘어선 곳입니다. 충남 논산이 33.5도, 제주는 32도 선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광주가 32도, 강릉 31도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이면 잦아들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5에서 40mm, 많게는 60mm 이상이 지나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창원도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 남마돌은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진로에 가까운 영동과 영남, 제주는 일요일과 월요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